서기 1225년 고려를 방문했던 몽골 제국의 사신 일행이 압록강 부근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한 무리의 도적대가 사신 일행을 덮칩니다. 사신 일행은 피살됩니다. 그런데 몽골 제국의 사신을 습격한 이 겁없는 도적들은 고려인의 복장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는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가 급격하게 변화하던 패권 교체기였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제국을 건설할 몽골이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었고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는 그 뿌리에서부터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벌어진 사신 피살 사건은 고려와 몽골 제국 간의 30년 전쟁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흔히 대몽항쟁으로만 알려진 이 전쟁은 과연 실제로 어떤 식으로 진행되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이 전쟁으로부터 배워야 할 진정한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13세기 초 고려는 또 한 차례 패권 교체기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패권 국가로 등장한 나라는 인류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압도적인 힘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몽골 제국입니다. 패권 교체기마다 반복되는 전쟁은 이번에도 한반도를 비껴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때보다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되는 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몽골 제국과 고려와의 전쟁은 다른 전쟁에서는 볼 수 없었던 이상한 점 투성이의 전쟁이었습니다. 우선 전쟁이 시작되는 과정부터 좀 이상했습니다. 전쟁의 계기가 된 사건은 앞서 설명한 대로 몽골 사신 제구의 피살 사건이었습니다. 몽골은 즉각 고려와의 국교를 단절했습니다. 당연히 다음 차례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고려 조정의 반응이었습니다. 강대국의 사신이 귀국하는 길에 피살되었는데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고려가 이토록 태평하게 반응한 이유는 실제로 한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구가 피살된 이후 무려 6년 동안 몽골 제국은 국교만 단절했을 뿐 고려에 대해 특별히 위협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고려로서는 방심할 만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몽골은 왜 6년 동안이나 조용히 있었던 것일까요? 몽골 제국이 고려에 대해 군사 행동을 하지 않은 이유는 당시 칭기즈칸이 서아시아를 원정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1219년 칭기즈칸은 몽골 제국의 사신이 살해당한 데 대한 보복으로 서아시아에 대한 원정을 시작합니다. 그 후 7년간에 걸친 원정으로 몽골은 북인도와 이란 그리고 러시아에까지 세력을 확대합니다. 또 서방 원정이 끝난 직후부터는 중국 서쪽의 서하에 대한 정복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몽골군의 가장 큰 장점은 어떤 지형, 어떤 기후, 어떤 종류의 군대와 싸워도 다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군대는 상성이라는 게 있어요. 어디에서는 강한데 어디에서는 약점이 있는 거죠. 그런데 몽골군이 세계에 충격을 준 거는 모든 군대와 다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나중에 화약 무기가 나오기 전까지
몽골군을 당할 군대는 사실 없었다고 봐야 돼요. 결국 몽골의 서방 원정이 일단락되자 안일에 빠져있던 고려에 폭풍우가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몽골 사신 피살 사건 이후 6년이 지난 1231년 8월 몽골군의 선봉이 압록강을 건넌 것입니다. 이제야 뒤늦은 급보가 개경으로 전달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전쟁에 이르기까지의 과정도 이상하지만 개전 이후의 상황도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거란 전쟁과 비교해 볼까요? 우선 거란과의 전쟁 당시 고려는 거란군이 침입한 당일에 이미 적을 요격하여 예봉을 꺾었습니다. 하지만 몽골의 침입 때는 완전히 방심하고 있다가 의주성이 당일로 항복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후 벌어지는 철산성, 자주성, 구주성 전투 등에서도 중앙으로부터의 지원군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개경에서 지원군이 출발한 것은 황해도에 이미 몽골군이 등장한 9월 중순이었습니다. 사실 이 정도의 대응은 아무리 방심하고 있었다고 해도 너무 늦은 대응입니다. 조기 대응에 실패했던 거란의 1차 침입의 경우에도 이 정도로 대응이 늦지는 않았습니다. 도대체 고려에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200년 전과의 가장 큰 차이는 고려에 무신 정권이 들어서 있었다는 점입니다. 권력의 정점에는 왕이 아니라 어떠한 공식 직함도 없는 최이가 있었죠. 한마디로 비정상적인 쿠데타 정권이었습니다. 정사에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니 고마울 따름입니다. 아버지 최충헌 이래 30년 이상 오로지 힘으로 고려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전하, 그간 편안하셨습니까? 네, 덕분에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적의 침입에 대한 고려의 대응이 이렇게 늦었던 데는 최씨 무신 정권이 정통성 없는 쿠데타 정권이라는 점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마도 최이의 아버지인 최충헌 시대를 돌아보면 좀 더 명확하게 이해가 가능할 것입니다. 몽골의 침입이 있기 15년 전인 1216년. 그러니까 아직 최충헌이 살아있던 시절에 몽골군에 쫓긴 거란의 잔당이 고려를 침입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란의 잔당은 평안도와 함경도 일대를 휘젓고 다니며 약탈을 일삼았습니다. 하지만 개경으로부터의 지원군은 없었습니다. 지원군이 당도한 것은 적의 침입이 있은 후 2달이나 지난 후였죠. 무신 정권은 그 보현원의 난에서 이제 정중부와 이방의 난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 뒤로 거의 모든 그 지도자들이 살해됐어요. 살해되지 않은 건 그냥 운이 좋아서 빨리 돌아가신 경우밖에 없어요. 결국 최충헌도 자객의 습격을 2번이나 받았고 미수로 끝인 사건은 아마 기록된 것보다 더 많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로 불안한 정권이었기 때문에 군대를 적국과 마주하기 위해서 군대를 파견한다고 했을 때 그 군대가 돌아서서 쿠데타를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뭐 최충헌이
어떤 입장이었던 간에 침공군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강력한 군대를 편성한다는 자체가 너무나 불안했을 거예요. 그런 경우는 내 주위의 호위대가 어떤 군대보다도 강해야 된다. 이런 이제 결과에 도달하고 마는 거죠. 이 때문에 최충헌은 국경을 지키는 장군이 적의 침공을 경계해야 한다거나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보고를 올리면 오히려 화를 내며 장군을 처벌했습니다. 여보라! 이제를 당장 끌어내라! 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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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전방의 장군들은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적이 침입해서 한두 개 성을 점령하고 백성들을 도륙한 다음에야 보고를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권력의 정당성이라는 무형의 자원, 그러니까 소프트 파워의 부재가 국가 안보에 구멍을 낸 것입니다. Power is the ability to get the things you want, and you can do it three ways. You can do it by coercion, or by payment, or by attraction. Being able to get what you want without coercion or payment and just use attraction is soft power. And that grows out of a country's culture, its values, and its policies when they're seen as legitimate in the eyes of others. 따라서 문제는 대응이 늦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뒤늦게 편성된 지원군마저도 온전한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일단 지원군이 편성되면 최충헌은 쓸만한 정예병은 따로 선발하여 자신의 호위병을 삼고 전선으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실제 전쟁터에 보내진 구원군은 허약한 노약자들 위주의 군대였습니다. 정예병들 입장에서도 위험한 전쟁터에는 가지 않고 최충헌의 집에서 호의호식할 수 있으니 나쁠 것 없는 선택이었죠. 하지만 간혹 이런 상황을 참지 못하는 송곳 같은 인간이 있게 마련입니다. 고려사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 소인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군에 지원한 것입니다. 그러니 저를 전장으로 보내어 싸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뭐라? 전장으로 보내달라. 여보라! 이제를 당장 끌어내라! 장군님, 장군님, 장군님! 보통 쿠데타로 무신들이 정권을 장악하면 그래도 무신들이니까 국가 안보에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최충헌의 경우에서처럼 실제로는 그 반대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권력을 이루는 두 가지 요소, 그러니까 노골적인 힘을 뜻하는 하드 파워와 정당성, 대의 명분, 혹은 매력을 뜻하는 소프트 파워 중에서 소프트 파워가 아예 없거나 매우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언제 배신 행위가 일어날지 알 수가 없고 이를 막기 위해 나라를 지키는 데 써야 할 힘을 오로지 자기 자신을 지키는 데 쓰게 되기 때문입니다. 정권 안보를 위해 국가 안보를 희생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최충헌의 아들인 최이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상태로 세계 최강의 몽골군을 맞아 싸웠으니 결과가 좋을 리 없었겠죠. 암북성 전투에서 고려군은 참패합니다. 물론 첫 전투에서 패했다고 해서 전쟁에서도 패하는 것은 아닙니다. 암북성 전투의 패배 이후에도 자주성이나 구주성에서는 저항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당시 고려의 최정예 병력은 그대로 건재한 상태였습니다. 바로 최씨 무신 정권의 호위병들 말입니다. 다만 문제는 최고 권력자인 최이가 자기 휘하의 호위병들을 전쟁터에 내보낼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남은 길은 오직 하나, 항복뿐이었습니다. 곧장 항복을 위한 협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몽골의 요구사항은 엄청났습니다. 큰 말 만필에 작은 말 만필. 그 말에 실어보낼 의복과 금, 은, 공주, 왕족, 대갓집 자제 등의 인질 수천 명을 요구했죠. 2달간의 협상 끝에 요구 조건을 조금 완화하는 선에서 타협이 이루어졌습니다. 해가 바뀐 1232년 1월, 몽골군은 약속 이행을 감시할 다루가치 72명을 남기고 철수합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도 자주성과 구주성은 항전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몽골군의 만행을 익히 알고 있던 터라 항복 이후의 안전을 믿을 수 없기 때문이었죠. 특히 자주성주 최춘명은 끝까지 항복을 거부했습니다. 최이는 분노했습니다. 아무래도 독재자에겐 외적의 침입보다 자신의 명령에 대한 항명이 더 위험하게 느껴졌던 모양입니다. 몽골군의 대공세 앞에 넉 달이나 버틴 자주성의 성주 최춘명은 어이없게도 항명죄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자주성은 끝까지 항복을 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항복을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처형을 받을 그런 위기에 몰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상황을 몽골의 그 장군이 보고 아니 이 최춘명 이 사람은 몽골로 보면은 반역이지만은 당신네들 왜 고려로 보면 이게 충신 아니냐 그런데 왜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해서 오히려 목숨을 갖다 그렇게 건졌다 그런 일화가 기록에 남겨져 있어요. 동족에 의해 죽을 뻔했던 대몽 항쟁의 영웅 최춘명은 적이었던 몽골 관원의 끈질긴 설득 덕분에 목숨을 건집니다. 이렇게 해서 몽골의 1차 침입은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우선 최고 권력자인 최이부터 몽골과의 약속을 지킬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건 전쟁이 분명했죠. 최이도 바보가 아닌 이상 몽골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전쟁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몽골군이 철수하자마자 전쟁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 준비라는 것이 좀 이상한 것이었습니다. 우선 몽골의 1차 침입을 겪으면서 최이는 두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는 몽골군과 정면 대결을 해서는 승산이 없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몽골군은 고려에 장기 주둔할 만한 대규모 병력이 없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왜 몽골군은 고려에 장기 주둔할 병력이 없는 것일까요? 고려와 몽골과의 전쟁은 1230년부터 시작해서 50년대 말까지 진행이 되는데, 사실은 이때 몽골의 주 전선은 어디냐 하면 이 남송을 정벌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남송은 1279년에 정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려와 몽골과의 고려가 항복하는 것은 1259년이니까 고려가 항복한 이후에도 20년간 더 송나라와의 남송과의 전쟁이 계속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거란의 몽골의 주 전선, 몽골 군사가 주 관심은 이 남송, 거대한 중국의 대륙을 정벌한 남송 정벌에 있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치 장마철을 피하듯이 그 단기간 동안의 피해를 최소화하자. 그리고 철저하게 청야와 방어 전술로 일관하자. 이것이 이제 최의 결론이었던 것 같고, 그것은 자신한테도 좋죠. 왜냐하면 정규군을 편성해서 몽고하고 정면 대결을 벌이면 이겨도 정권에게 부담이 되고 저도 정권에게 부담이 되죠. 그러니 이 장마철 전략이 자기 정권에 대해서도 가장 좋고, 자기 생각엔 합리적으로 판단해도 이게 가장 합리적인 전술로 보이는 겁니다. 최이의 전쟁 준비는 전쟁을 아예 포기하는 것입니다. 국경선을 지킨다던가 적군을 방어한다던가 하는 일을 아예 하지 않는 것이죠. 싸우면 어차피 지니까 아예 싸우질 않는 것이죠. 뭐 좋게 표현하자면 발상의 전환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당연하게도 이 전술에는 결정적인 문제가 몇 가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심각한 문제는 수도인 개경이 무방비 상태로 몽골군에게 노출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방어선이 아예 없어졌으니까요. 물론 최이는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 놓았습니다. 수도가 통째로 도망을 가는 것이죠. 그것도 섬으로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강화도 천도입니다. 하지만 수백 년간 내려온 수도를 버리는 일이었습니다.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일이었죠. 안 됩니다. 이때도 의분을 참지 못한 우직한 군인이 한 명 나섰습니다. 야별초 지휘관 김세충이란 사람이었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는 문을 박차고 들어와 강화도 천도에 반대했습니다. 독재자들이 외적보다 싫어하는 것이 바로 항명입니다. 김세충은 결국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강화도로의 천도는 전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김세충을 처형한 그날 강화도로의 천도가 공식적으로 선포되었습니다. 아무도 최이의 의견에 반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강화도에 와서 보면 육지와의 거리가 의외로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 해협의 폭은 한강 정도도 되지 않습니다. 직접 보면 오히려 몽골군이 왜 강화도를 공격하지 않았는지가
의아스러울 정도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이 해협을 건넌다는 것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넓고 깊은 뻘과 빠른 물살이 섬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이죠. 여기에 더해 강화에는 또 다른 강력한 이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조운입니다. 방어 조건만 좋아가지고는 사실 수도를 옮길 수 있는 것은 충분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 수도를 정하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것이 방어도 필요하지만은 물류가 제대로 유통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 당시 고려시대에는 바로 이런 물류를 갖다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좋은 제도라고 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지방에서 생산되는 여러 가지 쇠고기라든가 또 여러 가지 물품들, 특산품들 뭐 이런 필요한 물건들을 조운이라는 제도에서 다 이렇게 운송을 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개성으로 연결되는 조운로가 개성으로 연결되는 건데 이 개성으로 연결되는 거나 강화도로 연결되는 거나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강화도에서 39년간 거기서 버텼단 말이죠. 39년간 거의 40년 동안 그 작은 섬에서 버틸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이유는 전쟁 기간에도 물류의 유통이 원활하게 이게 이루어졌다. 만약에 강화도가 아닌 먼 바다에 있는 섬이나 깊은 산성으로 천도를 했다면 고려의 지배층은 아마도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강화도는 안전은 보장되면서도 세금은 그대로 거둘 수 있는 천혜의 땅이었죠. 강화도는 땅도 넓었습니다. 왕을 위한 궁궐, 최이와 귀족들을 위한 저택이 속속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이규보는 이 모습을 다음과 같이 노래했습니다. 천도한 새 서울에 날로 더욱 집을 지으니 수천의 누에가 다투어 고치를 짓는 듯하네. 이렇게 강화에는 다시 궁궐이 들어서고 대신들의 호화로운 집이 지어졌습니다. 개경이 직접 공격당하는 문제는 강화 천도로 일단 해결을 한 셈입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국민이 세금을 내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것은 국가가 언젠가는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씨 무신 정권의 강화도 천도로 이런 대전제가 모두 사라져버렸습니다. 방어선이 없으니 언제 어디서 몽골군이 나타날지 알 수 없습니다. 또 몽골군이 몰려와도 지원군은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국가는 사라지고 각자 도생의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물론 최이도 백성들에게 나름의 대책이라는 것을 제시하기는 했습니다. 해도 입보와 산성 입보가 바로 그것입니다. 몽골군이 쫓아올 수 없는 먼 바다의 섬이나 깊은 산속의 산성으로 피하라는 것이죠. 설악산 권금성이 바로 몽골에 침입돼 쌓은 대표적인 산성입니다. 사실 몽골군을 피해서 들어와야 하는 산성은 남한산성처럼 평야에 가까이 있는 산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곳은 들어가기도 쉽고 식량을 조달하기도 용이하지만 몽골군이 쫓아 들어오는 것 역시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깊은 산속까지 들어와야만 몽골군의 약탈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렇게 좁고 거친 곳까지 몇 명이나 피난을 올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피난을 온다 한들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었을까요? 결국 대부분의 백성들은 항쟁 기간 내내 몽골군의 약탈에 무방비로 노출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백성들의 사정일 뿐이었지요. 강화도는 안전했고 세금도 잘 거치고 있었습니다. 강화도의 귀족들은 몽골의 침입에도 태평성대를 노래했습니다. 오랑캐 종족이 사납다지만 어떻게 이 물을 뛰어 건너랴. 어리석은 백성들아, 놀라지 말고 안심하고 단잠이나 자소. 그들은 응당 저절로 물러가리니 나라가 어찌 갑자기 무너지기야 하겠는가. 하지만 이 지경에 이르러서도 나라가 무너지지 않은 것은 오직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고향을 지키기 위해 일어선 이름 없는 민초들 덕분이었습니다. 세계 역사상 유례 없는 몽골에 대한 30년 항전을 이끈 것도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1232년 12월) 경기도 용인의 작은 마을에 비상경보가 울렸습니다. 몽골군이 나타난 것입니다. 사람들은 마을 근처의 토성으로 집결했습니다. 이곳이 바로 그때 마을 사람들이 모여있던 요새인 처인성입니다. 얼핏 봐서는 도저히 성처럼 느껴지지 않고 작은 언덕처럼 보입니다. 깊은 산속의 산성이나 섬으로 피난 갈 수 없었던 대부분의 고려 백성들은 이렇게 허술한 요새에서 몽골군을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구나 이곳 사람들은 처인부곡이라는 마을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사회의 가장 밑바닥인 천민들이었습니다. 누구도 도와주러 오지 않을 것이라는 건 분명했죠. 이렇게 허술한 요새에서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몽골군을 물리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기적이 없다면, 아니, 기적이 있더라도 불가능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해 겨울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살리타이의 본진과 처인성의 고려 입보민들이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여기에서 몽골군 최고 지휘관이었던 살리타이가 사살, 그러니까 화살에 맞아서 죽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것은 고려와 몽골의 28년 전쟁 중에도 유일한 사건이고, 그러니까 몽골의 최고 지휘관이 전사한 거죠. 유일한 사건이고, 몽골이 아마 유라시아 대륙에 걸치는 대제국을 건설하는 동안에도 최고 지휘관의 이 전사라고 하는 것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드문 사례입니다. 근데 몽골군은 징기스칸 같은 몽골의 칸이 죽거나 어떤 사령관이 전사하면 돌아가는 풍속이 있어요. 몽골군 전체가 철수하는 거죠. 그래서 김윤후의 화살이든 김윤후의 부하의 화살이든 김윤후 부대의 전투가 몽골군의 2차 침공을 막는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강화로 도망간 정부를 대신해서 고려를 지켜낸 것은 처인부곡의 천민들이었던 셈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단지 처인부곡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처인성 전투 1년 전인 1231년에는 충주성에서 더 극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1231년 12월 몽골군이 충주성으로 남하하자 충주에서는 노비들로 구성된 노군별초와 양반들로 구성된 양반별초가 각각 조직되어 방어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막상 몽골군이 가까이 오자 문제가 발생합니다. 몽골군의 잔혹함에 대한 소문에 공포를 느낀 양반별초들이 모두 도망을 가버린 것입니다. 여기서도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노비들에게 성의 운명이 맡겨진 것입니다. 하지만 주인들이 모두 도망간 상태에서 노비들은 놀라운 분투를 보여줍니다. 몽골군의 거센 공격을 물리치고 성을 끝내 지켜낸 것이죠. 여기서 이야기가 끝났다면 그래도 미담으로 끝났겠지만 불행히도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도망갔던 양반별초들이 돌아온 후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돌아온 충주부사 우종주는 몽골군에게 약탈당한 은그릇 등을 관청의 노비들이 훔쳤다면서 성을 지켜낸 노비들을 오히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런 꼴을 당하고도 가만히 있으면 정말 사람이 아니죠. 노비들은 당연히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반란은 무려 9달을 끌다가 이듬해 9월 반란군 지도자 우본이 살해됨으로써 진압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대몽항쟁의 실제 모습이 이 지경이었다면 도대체 최이는 왜 몽골에게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맞선 것일까요? 그 시기에 어떤 특수성이 있어요. 그건 무인정권 시대라고 하는 거. 그 전에는 타협을 하지 않습니까? 전쟁을 하다가 전쟁도 하지만 타협도 하고. 근데 타협이 되면은 왕과 타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무인정권이라고 하는 것은 설자리를 잃게 돼요. 그래서 최씨 정권은 왜 그렇게 끝까지 이 항전을 했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최씨 정권이 가지고 있는, 무인정권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 그러니까 결국은 항전을 포기하면은 항전을 포기하는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권이 소멸되는 그런 위기. 그래서 이 고려라는 나라는 무인정권이 무너질 때까지 결코 항복을 하지 않지 않았어요? 정권의 정당성이 없었기 때문에 항복도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최이와 그의 후계자인 최항은 몽골군이 쳐들어오면 항복 문서를 보내서 친조를 약속하고 몽골군이 물러나면 모르쇠로 일관하는 임시 변통으로 20년 이상을 버텼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의 대응에도 한계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지지부진한 고려와의 전쟁에서 끝장을 보기로 결심한 몽골군이 서해안을 봉쇄하는 방식으로 전략을 완전히 바꿨기 때문입니다. 특히 6차 침략 이후에 몽골 군대의 그 고려 정부 공략 방식이 보다 직접적으로 변했잖아요. 그래서 경기도 연해 지역을 직접적으로 압박해서 강화도 정부를 직접적으로 위협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고려 정부가 보다 직접적인 위협에 놓인 상황이 되었고 그만큼 백성들에 대한 수치 체제도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전이 지속 가능하지가 않게 된 거죠. 서해안이 봉쇄당하자 본토에서 세금이 제대로 거치지 않게 되었습니다. 결국 태평성대를 구가하던 강화도의 귀족들도
밥을 굶기 시작했죠. 왕도 식사를 줄여야 했고 최씨 무신 정권의 사병들도 배를 골아야 했습니다. 결국 종말이 다가왔습니다. 최씨 무신 정권의 네 번째 권력자인 최의가 부하들에게 살해당한 것입니다. 4대 60년에 걸친 최씨 무신 정권은 그렇게 막을 내립니다. 곧이어 몽골 제국과의 길고 이상한 전쟁도 끝이 납니다. 결과적으로는 항복을 하면서 결국 그 위계 질서를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그 30년 동안 백성이 당한 고통은 백성이 30년 동안 전화를 온몸으로 받아내면서 그 겪어야 했던 그 희생은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백성의 안위는 안녕은 지킬 수 없는 그런 국가의 장기 항전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 항전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30년간의 대몽 항쟁에 대해서는 평가가 다를 수 있습니다. 백성의 고통을 생각하면 차라리 일찍 항복하는 것이 나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민족의 자주성을 지키기 위한 항쟁으로 높이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항전을 하던 항복을 하던 국가의 생존을 위한 장기적인 전략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권의 정당성이 부여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최씨 무신 정권의 경우처럼 오직 힘에 의존해서만 권력을 유지하는 비정상적인 정권은 위기 상황이 오면 오히려 더 옹색하게 행동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30년 대몽 항쟁이 남긴 가장 큰 교훈일 것입니다.